가정부 주제에 감히 말대꾸야? 말대꾸가 아니라 경고예요. 내일은 당신들이 진실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내 이름은 윤정이다. 올해 62. 주민등록증에 찍힌 숫자만 보면 이미 노년이지만 내 아내는 아직도 38살 남편을 처음 만났던 그때에 내가 같이 살고 있다. 사람들이 날 볼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미지는 가난한 과부일 것이다. 값싸게 보이는 바지에 색이 바랜 셔츠, 손에는 늘 고무장갑이 들려 있으니까. 아이고, 나이 들어서까지 고생이 많으시네. 아줌마 일 다니세요? 대단하시다.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짧은 동정과 긴 호기심을 섞어 나를 훑어본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내게 이런 질문은 하지 않는다. 요즘은 마음이 어떠세요? 혼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만 궁금하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에는 관심이 없다. 사실 나는 돈이 없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가 남겨준 건물이 3채, 상가가 47포, 그리고 그 모든 걸 관리하는 작은 법인 하나가 내 이름으로 남았다. 이 동네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카페, 병원, 빵집, 약국, 그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가게들 중 절반은 실제로는 내 통장에서 관리비가 찍히고 내 도장으로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곳이다. 그런데도 나는 아침마다 버스를 타고 가사도우미 가방을 들고 낯선 집 초인종을 누르러 다닌다. 왜 그러냐고? 그건 바로 남편 때문이다. 남편을 처음 만난 건 38살 늦깎이 결혼을 결심하던 해였다. 나는 그때 동네 슈퍼에서 계산대를 보고 있었고 남편은 공사장에서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작은 공구 상자를 들고 들어왔었다. 여기 냉장고 콘센트가 자꾸 나가죠? 툭 코멘트 한마디에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반색을 했다. 아이고 기사님, 자세히 좀 봐줘요. 지난번에 봐달라니까 바쁘다고만 하고 오늘도 그냥 지나가려고 했죠? 남편은 묵묵히 웃으며 냉장고 뒤를 살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 양복 차림 대신 작업복을 적셨고 손톱 밑에 기름때가 잔뜩 끼어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묘하게 믿음이 갔다. 이런 건 금방입니다. 그가 말하며 헝클어진 전선을 정리하고 덜렁거리던 콘센트를 고정시키는 동안 나는 계산대 뒤에서 그 사람을 계속 훔쳐봤다. 외모가 멋있어서도 부자라서도 배운 티가 나서도 아니었다. 그저 그 사람의 눈빛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일을 대하는 눈빛, 사람을 대하는 눈빛. 아, 저 사람은 돈보다 책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느껴졌다. 결혼 후 남편은 작은 시공 일을 하다가 조금씩 규모를 키워갔다. 남들은 다 운이 좋았다고 했지만 내가 보기엔 그건 운이 아니라 눈이었다. 정이야, 사람 눈을 먼저 봐야 해.
건물도 결국 사람 손 타는 거고, 가게도 결국 사람이 하는 거야. 남편은 늘 그렇게 말했다. 누가 가게를 차리려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일하려 하는지 제대로 보고 계약을 해야 한다고. 그래서 남편은 종종 손해가 나더라도 마음씨 괜찮은 젊은 부부에게는 임대료를 조금 덜 받았다. 나중에 이 사람들 성공하면 우리도 같이 든든해지는 거지. 그 말이 좋았다. 그렇게 남편은 건물 세 채를 샀다.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지만 사실상 이 동네 몇 블록의 절반 정도는 남편의 영역이 되어 있었던 셈이다. 하지만 남편은 늘 조용했다. 정희야, 사람은 가진 걸 자랑하면 무너지기 쉽다. 장부를 정리하던 어느 밤 남편이 그렇게 말하며 나를 바라봤다. 자랑은 가게 간판에나 하는 거고 사람은 조용히 쌓아가는 거다. 나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다. 그런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건 우리가 결혼한 지 15년째 되던 해였다. 그날도 남편은 현장을 한 번 더 둘러보고 온다며 나갔고 전화 한 통이 나를 무너뜨렸다. 윤정희님 되시죠? 남편분이 현장에서 사고를. 그 뒤로의 기억은 마치 어두운 물속에 잠긴 듯 흐릿하다. 장례식장 하얀 국화 향기, 남편 얼굴을 마지막으로 쓰다듬던 순간 혼자 어떻게 사냐는 사람들의 위로. 그 모든 게 소음처럼 밀려왔다가 한꺼번에 사라져버렸다. 남편이 떠난 자리엔 서류 박스 3개가 남아 있었다. 임대 계약서, 신탁 계좌 정보, 건물 구조도면, 그리고 제일 아래 노란 봉투 하나. 그 봉투 안에는 짧은 쪽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정희야, 사람을 쉽게 믿지 마라. 하지만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평생 지켜라. 건물은 내 이름으로 해놨다. 이 동네 내가 지켜줘라. 눈물이 봉투에 떨어져 글씨가 번져갔다. 그날 나는 2가지를 결심했다. 하나는 남편이 남긴 건물과 사람들을 밤새워서라도 지켜내겠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람을 더 잘 보면서 살겠다는 것이었다. 겉으로 보이는 예의와 돈 앞에서 바뀌는 태도와 위아래를 나누는 시선들. 도대체 어떤 것들이 한 사람의 진짜 얼굴을 드러나게 하는지 나는 그게 궁금해졌다. 남편이 떠난 뒤 몇 년 동안은 나는 건물 관리에만 매달렸다. 새로 들어오려는 세입자의 사업 계획서도 보고 이사 나가는 가게의 이유도 들어보고 가끔은 임대료를 조금 깎아주기도 하고 가끔은 냉정하게 계약을 끊기도 했다. 그러다 어느 날 첫 번째 건물의 계단을 오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건물주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 세입자들은 늘 웃는 얼굴이었고 조금이라도 부탁할 일이 있으면 몇 번이고 허리를 숙였다. 그런데 그 웃음이 과연 온전한 진심일까? 만약 내가 이 건물주가 아니라
그냥 여기 화장실 청소하는 아줌마였다면 이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대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결심했다. 내가 직접 가사도우미가 되어 보면 어떨까? 누군가는 미쳤다고 하겠지만 내게는 꽤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려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아래로 내려가 봐야 한다.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 작아 보인다. 하지만 아래에서 올려다보면 누가 손을 내미는지 정확히 보이지. 그래, 이제는 내가 아래로 내려가 볼 차례였다. 그렇게 해서 나는 윤정희 회장이 아니라 그냥 김정희 씨로 가사도우미 회사를 찾았다. 연세가 좀 있으신데 괜찮으시겠어요? 청소 경험은 있으시고요? 상담 직원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나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다. 집안일은 평생 했으니까요. 몸은 아직 멀쩡해요. 며칠 교육을 받고 청소도구와 앞치마, 가사도우미용 이름표까지 받았을 때 나는 웃음이 나왔다. 이름표에는 커다랗게 김정희라고 적혀 있었다. 윤정희도 회장도 건물주도 아니었다. 그냥 어디에나 있을 법한 동네 아줌마 이름 하나. 이제부터 나는 이 이름으로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누군가는 반말을 할 것이고 누군가는 눈도 마주치지 않을 것이다. 또 누군가는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존중해 줄지도 모른다. 그 모든 걸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마음으로 느껴볼 생각이었다. 가사도우미 일을 시작하고 여러 집을 다녔다. 혼자 사는 할머니 집, 맞벌이 부부의 작은 아파트, 갓 결혼한 신혼부부의 집. 사람은 정말 다양했다. 어떤 집에서는 집주인이 김치를 꺼내와 밥을 먹고 가라며 붙잡았다. 아줌마도 일하시느라 힘든데 밥이라도 같이 먹어요.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졌다. 또 어떤 집에서는 아이들이 내 손을 꼭 잡고 아줌마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요라고 했다. 그럴 때면 그래, 아직 세상은 살만하다 싶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그 집처럼 사람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곳도 있었다. 겉은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호텔 로비처럼 반짝이는 조명, 현관에 줄지어 선 명품 신발들. 문을 열기도 전에 나는 이미 알 수 있었다. 아, 이 집에서 나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겠구나. 그래도 나는 가방을 더 꼭 쥐고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나는 또 한 번 새로운 얼굴의 사람들을 만나러 들어가는 중이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나는 일생일대의 모욕과 일생일대의 사이다를 경험하게 될 줄은 그때는 아직 상상도 못하고 있었다. 그 집의 현관문이 열렸을 때 나는 이미 분위기를 느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향기, 세제 냄새조차 고급스러워 보이는 집 특유의 공기.
그리고 문을 열어 젖힌 사모님의 표정은 마치 나를 처음부터 낮은 사람으로 정해놓은 듯 했다. 아줌마죠? 첫 한마디가 그랬다. 존댓말이긴 했지. 하지만 존중은 하나도 없었다. 사람을 부르는 말이 아니라 물건이 제 위치에 제대로 왔는지 확인하는 말투였다. 오늘 처음 오셨죠? 그런데 왜 늦었어요? 우리 집은 시간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는 부드럽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버스가 조금. 그녀는 내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손을 휘저었다. 아, 됐어요. 그런 사정 다 이해하는데 중요한 건 결과죠. 시간은 시간대로 지켜주세요. 그 말투는 마치 내가 시간 개념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들렸다. 현관 뒤쪽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있었다. 사모님의 며느리였다. 한눈에 봐도 브랜드 화장품과 고급 옷으로 꾸며진 사람이었고 표정에는 까다로움과 불만이 가득했다. 엄마, 이분이 오늘 오신 분이에요? 왜 이렇게, 다소 지쳐 보이는 분을 데려오셨어요? 지쳐 보인다. 없어 보인다의 다른 표현이었다. 아휴, 요즘 사람들 구하기 어렵다니까. 일단 쓰다 보면 괜찮겠지. 아줌마, 저쪽 방부터 정리해요. 며느리가 나를 향해 겨우 시선을 맞추며 말했다. 혹시 물건 잃어버리거나 그러는 일은 없겠죠? 그 말은 칼날 없이도 사람 마음을 베는 비수였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다들 그런 말은 하죠. 뭐 일단 믿을게요. 사람을 처음 보는 순간 이렇게 쉽게 의심하는 눈빛을 보내는 경우가 흔한 건 아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워 보였다. 집 구조는 고급 아파트 중에서도 상위급이었다. 대리석 바닥, 벽면을 따라 놓인 장식장, 깨끗하게 정돈된 소파와 테이블. 누가 봐도 돈 있는 집이라는 걸 숨길 생각이 없어 보였다. 나는 조심스레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뒤에서는 계속해서 두 사람이 내 행동을 관찰했다. 엄마, 저 아줌마 틀 하나도 제대로 못 닦는 것 같은데? 그러게, 손도 좀 느린 것 같아. 역시 저렴한 비용엔 이유가 있다니까. 작게 속삭였지만 들으라는 말이었다. 그건 사람을 직접 때리는 폭력보다 더 아픈 말의 폭력이었다. 그런 말들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다. 그건 그들이 나를 자격 없는 사람으로 이미 판단해 버렸다는 선언이었다. 점심 준비가 끝난 뒤 손님 몇 명이 집에 찾아왔다. 사모님과 친한 친구들이었다. 어머, 아줌마 쓰시나 봐? 요즘 사람들 아무나 들이면 위험한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도 살림은 좀 도와야죠. 나이도 많아 보이시고. 그들은 내 앞에서 나를 배경처럼 취급했다. 여기서 수고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 단지 올드하고 가난해 보이는
존재로 규정했을 뿐이다. 그러다 친구 한 명이 이렇게 말했다. 저 아줌마 어디서 봤더라. 저번에 시장에서 싼 채소 줄에 서 있던 사람 아니야? 순간 시간까지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사모님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저런 분들은 대개 그런 데서 장 보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그 순간 이렇게 생각했다. 시장에 서 있으면 가난하고 가사도우미 일을 하면 수준이 낮고 버스를 타면 인생이 보이는 건가. 그들의 세계는 참 단순했고 그래서 잔인했다. 청소를 다하고 잠시 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식탁 의자 끝에 앉았다. 그 순간이었다.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성큼 걸어와 내 손목을 확 잡아채며 말했다. 아줌마가 어디에 앉아요? 여기는 손님 전용이에요. 그 손길에는 불쾌함, 혐오, 위아래를 나누는 뚜렷한 선이 있었다. 나는 멈춰선 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 눈빛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말을 덧붙였다. 아줌마는 그냥 거기 싱크대 근처에 있으면 돼요. 괜히 여유 부리지 말고.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다. 그래요? 그럼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그녀는 기뻐서 눈이 반짝였다. 아휴, 드디어. 우리 집하고는 정말 안 맞아요. 그 표정, 그 가벼운 말투,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태도, 모든 게 내 마음에 깊게 새겨졌지만 나는 차분하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근데 내일 회의에서 방금 말 다시 하실 수 있을까요? 며느리는 이해하지 못한 얼굴을 했다. 무슨 회의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내일 알게 되겠죠. 그들이 알지 못한 한 가지 사실. 내일 열리는 건물 운영회의는 내가 실소유주 자격으로 참석하는 자리라는 것이다. 그들의 세계가 뒤집히는 순간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었다. 집에서 돌아오는 길, 나는 버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면서도 사모님과 며느리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을 긁어냈다. 아줌마가 왜 여기 앉아요? 없어 보이네. 불쌍하니까 써주는 거죠. 이 모든 말이 나를 자극한 건 그들이 내 삶을 전혀 모른 채 가볍게 재단해 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어떤 낯익은 감정이 꿈틀거렸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정이야, 사람은 말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야. 특히 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쉽게 본색을 드러내지. 남편은 성공한 사람으로 불렸지만 겉보기엔 평범했고 화려한 걸 좋아하지도 않았다. 내가 가진 건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야. 그 말은 남편의 마음 깊은 믿음이자 철학이었다. 남편이 건물 하나를 살 때면 보통 사람들은 수익률, 투자 가치,
지역 미래 같은 것만 계산하지만 남편은 항상 이상한 질문을 먼저 했다. 이 동네 사람들 어떤 표정으로 사는지 알아? 이 건물에서 일하는 사람들 출근할 때 인사하는 문화는 어떤지 봤어?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초기엔 수익이 거의 안 나는 좁은 골목의 오래된 상가를 남편이 사겠다고 했을 때였다. 여긴 수익이 안 나오는데? 내가 걱정하며 말하자 남편은 골목 끝에 앉아 있는 작은 빵집 사장님을 가리켰다. 저분이 벽에 가게 문 닫습니다라고 붙이려다 결국 떼고 돌아가는 걸 봤어. 나는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했다. 남편은 빵집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가게 이번에 임대료 못 냈대. 근데 여기 빵이 얼마나 따뜻하고 맛있는지 알아? 남편은 무언가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내게 귓속말처럼 속삭였다. 사람이 좋은 가게는 언젠가는 길을 만든다. 그 말은 나중에 현실이 되었다. 그 골목은 5년 뒤 작은 식당과 카페가 들어오며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거리로 변했다. 남편이 떠난 뒤 그 빵집 사장님은 매년 남편 제삿날이 되면 따뜻한 식빵 한 줄을 집 앞에 두고 갔다. 나는 그 빵을 받아들고 매번 울음을 삼켰다.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나는 한동안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듯했다. 건물 관리, 임대계약, 세입자 민원, 그 모든 게 남편이 있을 때는 단단히 잡혀 있던 것들인데 막상 그가 떠나자 모든 게 두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서류 박스를 정리하다가 남편이 남긴 노란 봉투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3장의 계약서 사본과 1장의 짧은 편지, 그리고 그 계약서에 적힌 세입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이 내 눈을 붙잡았다. 그건 바로 사모님 남편의 이름이 나는 정확히 기억했다. 그건 지금 내가 가사도우미로 다녀왔던 그 집의 가장 이름이었다. 그 계약서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다. 남편이 생전에 이 집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도와줬다는 기록. 처음은 사모님의 남편이 젊었을 때 사업 실패로 가정이 흔들렸을 때였고, 2번째는 자녀 문제로 큰 돈이 급하게 필요했을 때였다. 남편은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줬고 이자는 고작 1%. 지금 세상에 누가 그런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겠는가? 나는 문득 그 집의 부부가 서로에게 화를 내고 불안정한 표정을 지었던 이유가 스치듯 이해되기 시작했다. 이 집은 겉으로는 번듯했지만 속은 오래전부터 갈라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사모님과 며느리가 나를 무시했던 태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나는 그 집에 어떤 일종의 빛 같은 감정이 생겼다. 남편의 마지막 말 때문일까? 정희야,
내가 도왔던 사람들, 나중에 내가 봐줘라. 그는 누구의 편을 들라거나 누구를 미워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그가 했던 사람을 보는 방식을 내가 이어가기를 바랐던 것뿐이다. 나는 남편의 기록을 더 뒤져봤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집은 남편이 가장 걱정했던 곳이었다. 이 사람은 능력이 있는데 대체 왜 이렇게 자주 흔들리지? 남편이 적어둔 메모였다. 그 말은 겉으로 보이는 성공조차 위태롭다는 뜻이었다. 도움을 2번이나 받은 집이 그 사실을 잊고 도움을 준 남편의 아내에게 시장 통화 줌마, 손님 의자에 앉지 마라, 없어 보여 라고 말하다니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각할 수 있을까? 하지만 동시에 그 집의 남편이 내게 보여준 태도는 사모님과 달랐고 며느리와도 달랐다. 그는 나를 볼 때 잠시 멈칫하며 뭔가 떠올리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혹시 그도 남편을 기억하고 있는 걸까?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아니, 확인할 필요도 없었다. 왜냐하면 내일은 그들이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테니까. 버스에서 내려 조용한 골목길을 걸어가며 나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내일은 건물 전체의 운영회의가 열리는 날이다. 나는 회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이제 사람들 앞에서 내 얼굴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내가 가사도우미 복장을 하고 그 집에 갔던 모든 이유를 이제 그들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다. 왜냐고? 사람은 말보다 진실이 먼저 움직일 때가 있다. 그리고 내일 그들의 진실은 내가 아닌 그들 스스로의 입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나는 문을 열며 혼잣말을 했다. 남편, 내일이면 당신이 말한 사람의 얼굴이 또 하나 보이겠네요. 그리고 나는 오랜만에 참 깊고 긴 숨을 내쉬었다. 이제 진짜 무대가 열린다. 운영위원회 전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맡에는 남편이 쓰던 작은 수첩이 놓여 있었다. 밤이면 종종 그 수첩을 꺼내 남편의 필체를 손끝으로 따라 읽곤 했다. 사람이란 건 한 번 보기엔 알 수 없고 2번 보기엔 헷갈리고 3번 보기엔 비로소 보인다. 오늘 그 집에서 봤던 표정들, 말투, 눈빛, 그 모든 게 남편의 말처럼 조금씩 진짜 얼굴을 드러내고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저들의 무례가 아니었다. 저들의 무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른다는 데 있었다. 그 점이 오히려 더 나를 차갑게 만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의 준비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가사도우미 회사에서 온 전화였다. 김정희님 죄송한데요. 아, 그 이름. 내 가명. 네, 말씀하세요. 어제 다녀오신 집에서 불만이 접수됐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며 물었다. 어떤 불만이죠? 직원은 난처한 목소리로 말했다. 정희님이 손님 의자에 멋대로 앉고 물을 허락 없이 마시고 집기를 함부로 다뤘다고. 나는 실소가 나올 뻔했다. 이제는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구나. 직원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그리고 정희님 손에 있던 반지가 집안에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순간 나는 멈춰섰다. 반지요? 네. 혹시 청소 중에 떨어뜨리신 건 맞으세요? 나는 반응을 보이지 못했다. 너무 황당해서. 내가 끼고 다닌 반지란 남편이 살아생전 당신과 함께한 시간의 반지라며 직접 디자인해서 준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결혼 반지였다. 그걸 내가 그 집에서 잃어버렸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 반지는 제겐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직원은 더 난감해했다. 그래서 저희도 이상해서요. 근데 사모님 쪽에서는 정희님이 돈이 필요했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그 말에 내 심장이 한번 크게 박동했다. 도둑 취급까지. 그들은 내게 가난한 사람의 낙인을 찍고 있었고 이제는 그 낙인을 내 행동까지 조작하는 데 쓰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직접 찾아뵙죠. 직원은 놀란 듯 물었다. 오늘이요? 청소 일정은 없는데. 괜찮아요. 제가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내 안에서 무언가 서서히 끓어올랐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다. 존재 자체에 대한 모욕이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순간을 남편은 살아생전 자주 말했다. 정희야, 사람은 극한 상황에서 본색이 나온다.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깨끗해지고, 누군가는 더러워지지. 지금 그 집은 어떤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 걸까?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안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어제와는 다른 종류의 적대감이었다. 더는 청소 필요 없다니까요. 문이 열리자 며느리는 두 팔을 꼬고 서 있었다.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제 반지가 여기 있다고 하셔서요.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미묘하게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 그건 어디서 주웠는데 아무래도 아줌마 것 같아서. 그 말투, 어디에서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그 어색한 말투. 나는 집 안으로 들어섰다. 사모님도 거실에서 날 보며 혀를 찼다. 아니, 이렇게까지 와서 뭐 하려고 그래요? 없으면 없는 거지.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없으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찾아야죠. 사모님은 불쾌하게 코웃음을 쳤다. 그 반지가 뭐라고 그래요? 아줌마한테 그렇게 중요한가 봐? 그 말에 내 안의 감정이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반지는 제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 손에 채워준 반지입니다. 순간 사모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리더니 다시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건 그렇다 쳐도 우리가 도둑 취급을 한 것도 아니고 방금 하셨잖아요. 아줌마한테 그렇게 중요한가 봐라고. 사모님은 말문이 막힌 듯 헛기침을 했다. 그러다 며느리가 작은 쇼핑 봉투를 가져왔다. 여기요. 이거 맞죠? 청소하러 왔을 때 떨어뜨리신 거겠죠. 나는 봉투 속에서 반지를 꺼냈다. 그러나 내 얼굴은 굳어졌다. 이건 내 반지가 아니었다. 비슷해 보였지만 남편이 새겨 넣은 속 글귀가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반지를 떨어뜨린 건 나도 아니고 찾아준 것도 그들이 아니란 걸. 그들은 그냥 집안 어디 있는 싸구려 반지를 꺼내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 거였다. 이 반지는 제 것이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그럼 도대체 뭘 찾으러 온 거예요? 나는 그제야 아주 조용히 말했다. 도둑질을 했는지 확인하셨다면서요. 이 집에 혹시 제 반지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려고 왔습니다. 순간 거실 전체에 냉기가 돌았다. 며느리가 경악해 말했다. 아줌마가 지금 우리 집을 의심하는 거예요? 나는 단호히 대답했다. 어제부터 계속 저를 의심하셨잖아요. 이제는 제가 당신들을 의심할 차례죠. 사모님은 참았던 분노를 폭발시키듯 외쳤다. 아니, 이 무식한 아줌마가 우리가 도둑이라는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도둑이라는 말은 이미 당신들이 했습니다. 사모님은 얼굴이 붉어지더니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런 사람을 왜 쓴 거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그 찢어진 가방이나 들고 다니는 사람이 뭘 안다고. 그 말. 찢어진 가방. 그건 남편이 살아생전 손수 기워준 가방이었다. 나는 더는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오늘 이 집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생각도 무언가를 바로잡으려는 마음도 이미 사라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 집에게 해야 할 말은 내일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하고 더 통쾌하다. 나는 문을 열며 말했다. 내일 뵙죠. 그리고 덧붙였다. 회의장에서. 그들의 표정은 마치 시간을 멈춘 듯 굳어 있었다. 당연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 회의의 실세가 누구인지, 그 회의의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내 정체가 무엇인지. 하지만 내일이면 알게 된다. 내 이름이 김정희가 아니라 윤정희 회장이라는 사실을.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다. 운영위원회가 다시 열리는 날, 나는 남편의 작은 수첩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다. 오늘만큼은 그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분노도, 억울함도, 모욕도,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 말하는 날이다. 엘리베이터가 열리자 낯익은 목소리가 내 이름을 아니 내 가명을 불렀다. 김정희 아줌마, 며느리였다. 오늘도 비싼 코트를 걸치고 정제된 향수를 뿌리고 내게는 마치 손에 세균이라도 묻힐까 하는 표정으로 말을 걸었다. 여긴 왜 왔어요? 이런 데는 아줌마들이 올 곳이 아닌데.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일 때문에 왔습니다. 일? 아줌마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해요? 설마 여기 청소하러 온 건 아니죠? 여기 고급 회의장이거든요. 그녀는 비웃으며 코끝을 치켜 세웠다. 아줌마나 도둑질이나 안 하면 다행이지. 반지 사건 말이에요. 나는 그 말에 작게 눈을 깜빡였다. 아직도 도둑 취급이구나. 그러나 오늘은 설명할 필요도 없다. 그녀는 이어서 기세등등하게 말했다. 근데요, 우리가 어제 그냥 넘어간 게 어디예요? 아줌마 같은 분은 흔하니까. 경찰 불리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녀는 내 어깨를 스치며 지나가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였다. 오늘도 조용히 구석에 앉아 있어요. 어울리는 데 있으라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제 곧 그녀는 어울리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자기 입으로 깨닫게 될 테니까. 회의실 안에는 각 층의 임대사업자, 운영진, 건물 관리자, 세입자 대표까지 모두 모여 있었다. 그 집의 사모님도 며느리도 그 안에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자마자 또 속삭였다. 아니, 저 아줌마 여기 왜 온 거야? 청소하는 사람이 왜 들어와? 어머, 진짜 민망하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틈을 지나 천천히 걸어 나갔다. 그리고 회의장 정면 실소유주 자리 앞에 멈춰 섰다. 그러자 공간이 조용해졌다. 운영진이 나를 보며 말했다. 윤정희 회장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순간 회의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사모님은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채 내 얼굴을 응시했다. 회 회장님? 며느리는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잠깐만요. 이 아줌마가 회장님이라고요? 운영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회장님은 이 건물의 실소유주이십니다. 오늘도 주관자로 오셨습니다. 며느리가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말도 안 돼. 어제 우리 집에서 청소하던 사람인데. 사모님은 얼굴이 하얗게 바래며 말했다. 그 반지, 진짜로 반지를 훔치려던 게 아니라. 나는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 반지는 여러분 집에 떨어져 있지도 않았고 제가 가져가려 한 적도 없습니다. 며느리는 죄책감이 아니라 혼란 속에서 숨을 헐떡였다. 그럼 왜 우리 집에?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당신들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려고 갔습니다. 순간 회의장 공기의 온도가 뚝 떨어졌다.
제 남편이 생전에 이 건물과 세입자들을 관리했습니다. 그중 한 세입자가 사모님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남편이었죠. 사모님의 눈이 흔들렸다. 남편이 2차례 큰 위기에 처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도와주었다는 기록이 있더군요. 사모님의 입에선 말이 빠져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그 아내와 며느리는 어제 저를 없는 사람, 도둑질 할 만한 사람처럼 취급하더군요. 회의실은 숨도 쉬기 어려울 만큼 조용했다. 남편의 뜻을 이어 이 건물을 계속 관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려면 사람을 제대로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2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들이 보여준 모습 다 봤습니다. 그들은 말을 잃었다. 어떤 변명도 나오지 않았다. 운영진이 말했다. 회장님, 어제의 관련 건은 정식으로 조사에 처리하겠습니다. 며느리가 다급하게 외쳤다. 아니, 잠깐만요. 저희는 그냥 오해였어요. 농담이었고 그런 의도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저는 당신들에게 벌을 주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다. 당신들이 스스로 한 말을 스스로 듣게 해주려 온 겁니다. 사모님은 고개를 떨군 채 입술을 떨었다. 그 눈에서 뒤늦은 후회와 부끄러움이 보였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회의장 사람들은 모두 그 집이 보여준 진짜 얼굴을 보았고 그 사실은 회의가 끝난 뒤 모두에게 그대로 남아 있었다. 사람을 낮추는 말은 결국 자신의 얼굴을 낮추는 말입니다. 나는 그 말을 남기고 회의장을 천천히 걸어나갔다. 뒤에서 들리는 소리는 누군가의 흐느낌, 누군가의 당황한 내뱉음, 그리고 누군가의 깨달음이었다. 하지만 그건 이제 내 문제도 내 감정도 아니었다. 나는 오늘 남편의 철학을 증명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2번째 반전을 향해 더 깊은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 회의가 끝나고 나는 잠시 건물 뒤편 작은 공원에 앉았다. 나무 벤치에는 오래된 나뭇잎이 바람에 밀리듯 모여 있었고 햇빛은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다. 정희 씨 정말 그분의 아내 맞으셨어요?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다. 운영위원 중 한 명, 관리소장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남편이 생전 이 건물을 오래 맡았죠. 관리소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분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세입자 문제 생기면 자기 일처럼 해결했고 자기 사비 털어서 도운 분들도 많았고요. 나는 아무 말 없이 2손을 모았다. 이제껏 남편을 떠올리면 아픈 생각이 먼저였는데 오늘은 조금 달랐다. 남편이 이 건물을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 사람을 믿고 돕던 그의 손길, 그런 것이 이제와 마음 깊은 곳에서 차갑고도 애틋하게 살아났다.
관리소장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그런데 회장님, 그 집 있잖아요. 문제가 조금 복잡합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시죠? 관리소장은 한숨을 쉬었다. 정확한 건 비밀이라 다는 말 못하지만 그 집 남편분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 말에 나는 본능적으로 무언가 스치듯 떠올랐다. 사모님 집에서 느낀 이상한 긴장, 불안한 기류, 며느리의 지나친 예민함. 혹시 비 때문인가요? 관리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리고 그 빚의 근원이 고인이 되신 회장님에게 찾아온 마지막 사람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다. 무슨 말이죠? 관리소장은 말을 아꼈지만 나직하게 덧붙였다. 자세한 건 따로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 집은 지금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관리소장이 떠난 뒤 나는 공원에 혼자 남았다. 짧은 바람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남편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사람은 3번 보기 전엔 몰라. 그 말을 곱씹는 순간 내 핸드폰에 진동이 울렸다. 전화번호는 모르는 번호. 하지만 나는 직감했다. 그 집 남편이었다. 전화를 받자 숨이 가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정희 회장님 맞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남자는 숨을 흡입하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고 공포에 가까운 떨림이 느껴졌다. 제가 회장님 남편분께 마지막으로 빚을 진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생각도 하지 못한 채 한동안 말을 잃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저희 집이 그때 일이 있은 뒤로 계속 망가졌습니다. 저희는 그 빚을 갚으려고 정상적인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아무리 해도 감당이 안 됐어요. 나는 마음이 서늘해졌다. 그리고 그 일이 있었던 날 이후로 저희 가족은 서로를 원망하게 됐습니다. 아내는 제게 책임을 돌리고 며느리는 절 무능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어제 그 집의 분위기가 명확히 떠올랐다. 싸늘하게 식어 있는 공기,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가족 간 긴장, 그리고 남을 깔보는 걸로 자신들의 불안을 숨기려 했던 목소리들. 하지만 남자의 다음 말은 나를 완전히 멈추게 만들었다. 회장님, 다시 한 번만 저희에게 시간을 주실 수 없을까요? 나는 조용히 물었다. 남편에게 진 빚을 아직도 갚지 못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제가 그걸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회장님을 모른 채 한 겁니다. 나는 숨을 내쉬었다. 사모님이 남편이 도움받은 집이었다는 사실을 왜 숨겼는지
이제 알 것 같았다. 수치심, 두려움, 그리고 며느리에게까지 말하지 못한 죄책감. 남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회장님을 무시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아이들 앞에서만은 이 집이 완전히 무너지는 꼴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그 자체로 절규였다. 나는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내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정리하던 중 남편의 마지막 메모 한 장이 떨어졌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펼쳤다. 그 안에는 짧지만 묵직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정희야, 어떤 사람을 도울지는 내가 선택해라. 하지만 어떤 사람을 버리지 않는지는 그 사람의 진심을 듣고 결정해라. 나는 메모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은 그저 애틋함이 아니라 나에게 남긴 책임이기도 했다. 저녁 7시쯤 인터폰이 울렸다. 화면을 보니 사모님이 주차장 앞에 서 있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사모님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아침과 달리 화장도 거의 지워져 있었다. 관리실에서 주소 받아왔어요. 실례인 건 알지만 오늘만큼은 와야 했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죄송합니다. 사모님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회장님께 무슨 짓을 했는지 오늘 보고 나서 깨달았어요.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다. 저희 남편, 그날 회장님 남편분에게 받았던 도움 저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알고도 모른 척 하셨군요. 사모님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왜냐면 그게 우리 집 수치였으니까요. 그녀의 눈물이 뚝 떨어졌다. 그리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 저는 회장님을 정말 끔찍하게 대했어요.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주저앉았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발 저희 가족을 끝까지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잠시 사모님의 고개 숙인 모습을 보며 말없이 서 있었다.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진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남편의 마지막 말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누군가를 완전히 버릴지는 그 사람의 진심이 마지막에 드러났을 때 결정해라. 내일 나는 이 집에 대한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남편이 바라던 방식으로, 그리고 그 생각으로 인해 밤새 잠을 자지 못했다. 사모님의 울먹이는 얼굴, 남편의 메모, 사모님, 남편의 절박한 전화가 계속 겹쳐졌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문제는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사실보다 그 뒤에 숨은 진심이
더 큰 무게를 갖는다는 걸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일은 단순히 누군가의 잘못을 넘어 남편이 남긴 유산과도 연결되어 있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사모님이 허겁지겁 뛰어나와 문을 열었다. 회장님 오셨어요. 어제 회의장에서 보던 당당하고 고압적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를 단순히 아줌마라고 부르던 사람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 뒤에는 어제 전화를 걸어온 사모님의 남편 그리고 며느리도 서 있었다. 며느리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얼굴이 잿빛이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대화를 합시다. 저는 회장님 남편분께 진 빚을 아직도 다 갚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사모님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그 사실을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충격받은 얼굴로 말했다. 저는 몰랐어요. 아버님이 그런 빚이 있는 줄도. 사모님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까봐 평생 숨겨왔어요. 그리고 사모님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정말 살려주세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모님을 일으켜 세웠다. 일어나세요. 이런 자세는 원하지 않습니다. 사모님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다. 저는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어요.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도둑 취급하고 다 제 콤플렉스 때문이었어요. 사모님은 가슴을 치며 울었다. 저희 집은 겉으로만 번듯했지 속은 오래전부터 무너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빚 때문에 잠 못 자고 며느리는 저를 원망하고 전 제 자존심을 지키려고 다른 사람을 밟는 짓을 했습니다. 며느리도 울음을 터뜨렸다. 회장님, 저도 죄송해요. 어제 회장님께 했던 말들 다 철없고 교만해서 그랬어요. 사모님 남편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조용히 가방에서 노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집 세 사람의 시선이 봉투에 꽂혔다. 이건 남편이 생전에 적어둔 메모입니다. 그들은 숨을 삼켰다. 나는 천천히 남편의 글을 읽었다. 정희야, 이 집은 언젠가 너에게 다시 돌아올 거야. 내가 도왔던 집들 중 가장 위험한 곳이거든. 하지만 기억해라. 이 집을 완전히 무너뜨릴지 다시 일으켜 세울지는 저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떤 진심을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 그 말이 끝나자 거실이 고요해졌다. 사모님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이 우리 집을 그렇게 생각하셨다고요? 네. 당신들을 걱정했어요. 세 사람 모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봉투에서 두 번째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이건
남편이 생전에 준비해둔 상환 조건입니다. 사모님은 두 손으로 입을 가렸다. 나는 조용히 읽었다. 내가 이 집을 도운 금액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마라. 대신 이 집이 사람됨을 잃었을 때 정의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사모님, 남편이 숨을 들이켰다. 필요한 조치요? 나는 그 종이를 천천히 접으며 말했다. 네. 남편은 당신들이 빚을 갚지 못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떨어뜨렸다. 그래서 회장님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사모님이 울부짖었다. 제발, 제발 우리 집만은, 우리 아이들만은. 그러나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당신들의 집을 빼앗을 생각도 무너뜨릴 생각도 없습니다. 세 사람 모두 동시에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마지막 종이를 꺼내 들었다. 내가 도운 집은 다시 도울 기회를 주어라. 단 그 집이 사람을 낮추지 않는 마음을 회복했을 때만. 사모님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었다. 저희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맞습니다. 사람을 잃었죠. 하지만 오늘 당신들은 진심을 보여줬습니다. 사모님,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그럼 저희에게 기회가 남아있는 겁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남편은 당신들 집이 무너지지 않길 바랐어요. 그 순간 사모님은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아이처럼 울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이제부터는 저에게 갚지 마세요. 세 사람 모두 눈앞에서 멈춰섰다. 서로에게 갚으세요. 서로에게 사람답게. 그 말에 사모님과 며느리, 사모님 남편은 마치 숨겨진 짐을 내려놓는 듯 천천히 서로를 바라보았다. 집을 나서려는 순간 사모님 남편이 조용히 불렀다. 회장님, 나는 돌아보았다. 그는 무언가 큰 결심을 한 듯 입술을 깨물고 말했다. 제가 회장님께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사실 그날 회장님 남편분이 저를 도우려다 사고가 나셨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순간 내 심장에서 날카로운 무언가가 쿵 하고 떨어졌다. 세상이 잠시 멈춰선 것 같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사모님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다. 그날 제가 도움 요청을 드렸고 회장님 남편분이 직접 찾아오셨다가 그 뒤로는 말을 잇지 못했다. 사모님의 비명 같은 울음, 며느리의 흐느낌, 그리고 내 몸에서 서서히 빠져나가는 기운.
나는 그 자리에서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그날 회장님 남편분은 저를 도우려다 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사모님 남편의 말이 방 안의 공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숨조차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그가 말을 잇지 못하자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님, 지금 그 말 무슨 뜻이에요? 사모님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울기 시작했다. 사모님 남편은 내게 고개도 들지 못한 채 천천히 다시 입을 떼었다. 그날 저는 정말 막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은 무너지고 사채업자들이 집 앞까지 쫓아오는 상황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이미 부서져 있었다. 그러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회장님 남편분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도와달라고. 사모님이 울먹이며 말했다. 당신, 그 사실을 왜 그동안 숨겼어? 그는 눈을 감고 말했다. 차마 말할 수 없었어. 당신이 날 버릴까봐, 가정이 무너질까봐. 나는 그를 지켜보며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남편이 그날 왜 그렇게 급하게 나갔는지, 사고 소식을 들었던 그날 나는 남편의 휴대폰을 보았다. 그러나 마지막 통화 기록은 삭제돼 있었고 그걸 이상하게 여길 겨를도 없이 나는 장례 절차를 준비해야만 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사모님 남편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억지로 꺼내는 듯했다. 회장님 남편분이 저를 만나러 오시다가 제 빚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서류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저한테 오기 직전 저를 2번이나 도와주신 기록이 회장님에게 알려지면 제가 너무 부끄러울까봐 매번 숨겼거든요. 그 말에 사모님이 흐느꼈다. 그리고 그날 저는 겁이 나서 그분에게 오지 말라고 급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문자요? 네. 오지 말라고 했는데 회장님 남편분은 이미 길을 나섰던 모양입니다. 그는 무너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 문자가 아마도 사고 순간 확인되었을 겁니다. 순간 내 가슴을 찢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남편이 운전 중 갑자기 핸들을 놓쳤다는 사고 조사 보고서, 급제동 흔적이 없었다는 경찰의 말. 왜 그랬는지 그날까지 풀리지 않던 의문이 지금 눈앞에서 완전히 풀리는 듯했다. 남편은 누군가에게 연락을 받았고 그 연락을 확인하는 순간 사고가 난 것이다. 사모님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제가 회장님 남편분을 죽였습니다. 사모님은 비명을 지르며 남편에게 달려갔다. 당신, 왜 그때 나한테 말 안 했어?
왜? 며느리도 주저앉아 울었다. 저런 일이 있었는데 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아버님. 그러나 나는 세 사람의 울음보다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머릿속에서 헤아리는데 더 집중했다. 차 안에서 그는 어떤 표정을 했을까? 문자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왜 그토록 위험한 상황에서도 핸들을 끝까지 잡지 못했을까? 남편은 누군가를 돕기 위해 나섰다가 그 사람의 절박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죄책감이 담긴 문자까지 보고 마음이 흔들렸겠지. 저런 사람을 어떻게 그냥 버릴 수 있겠어? 그런 말을 늘 하던 남편이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손을 떨리게 만들었을 것이다. 나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다. 그러나 차갑게 말할 수 있었다. 사모님, 남편은 놀란 듯 내 얼굴을 바라봤다. 예, 당신이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 그건 죄가 아닙니다. 그는 울먹였다. 하지만 그분이 제 탓에 남편은 당신 때문에 죽은 게 아닙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남편은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마지막 길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 말은 내가 수년간 품어온 억울함과 그리움을 그대로 담은 말이었다. 남편은 그런 사람입니다.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면 끝까지 손을 내미는 사람. 사모님, 남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러니 당신은 남편을 죽인 게 아닙니다. 남편은 남편 자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거실은 눈물과 침묵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당신은 왜 그 사실을 숨겼습니까? 사모님, 남편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우리 집을 원망할까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누군가를 원망하려고 남편의 이름을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모님과 며느리가 내 말을 들으며 눈물을 닦았다. 나는 일어나며 말했다. 이제부터 남편이 바랐던 방식대로 당신들을 대하겠습니다. 사모님, 남편은 소리 없이 울었다. 정말 저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실 건가요? 나는 문을 나서기 전 조용히 말했다. 기회는 이미 드렸습니다. 당신들이 그걸 스스로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남편의 메모를 떠올렸다. 누군가를 버릴지 말지는 그 사람의 마지막 진심을 보고 결정해라. 오늘 그 집은 처음으로 진심을 내놓았다. 이제 앞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그들 몫이다. 나는 집을 나서며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당신이 남겼던 인연 내가 지켜낼게요. 그리고
그 집을 나와 천천히 걸었다. 겨울 끝자락의 바람은 차가웠지만 내 마음에서는 오히려 조용한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남편이 떠난 이유, 그 마지막 선택,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심. 그 모든 것을 안 지금 나는 남편을 다시 한번 이해하게 되었고, 나 자신도 조금은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무너진 자리에 어떤 것을 쌓아 올릴지의 문제였다. 사모님이 조심스레 전화를 걸어왔다. 회장님, 저희 집안 회의를 좀 해봤습니다. 그 목소리는 며칠 전과 달리 어떤 결심이 담겨 있었다.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남편의 말이 떠올랐다. 다시 일어설 기회는 누가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잡는 거야.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네, 가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며느리가 허리 숙여 인사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인사였다. 사모님은 눈가가 붓도록 울었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사모님 남편은 정장을 차려입은 채 마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듯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회장님,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모님이 먼저 말했다. 우리는 여태껏 남편분에게 빚을 진 것도 숨기고 그걸 부끄러워 당신이 누군지조차 알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잡았다. 하지만 이제는 숨지 않겠습니다. 우리 집의 문제,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어머니, 아버님 탓만 했어요. 나쁜 시어머니라고 생각했고 집이 무너지는 걸 멀리서 지켜보면서도 제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을 낮춰보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무시했던 것도 부끄럽습니다. 나는 세 사람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그 얼굴에 서려 있는 후회, 눈물, 책임감. 이 집은 완전히 무너진 것이 아니라 지금 막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때 사모님 남편이 말했다. 회장님, 저희는 당신 남편분께 진 빚을 숨긴 채 살았습니다. 이제는 갚겠습니다. 나는 조용히 물었다. 집을 파시겠다는 뜻인가요? 네. 그는 단호했다. 이 집은 저희에게 더 이상 자랑도 안식처도 아닙니다. 오히려 죄책감과 비밀이 쌓인 곳이 되었어요. 사모님이 말했다. 우리는 처음부터 능력 이상으로 살아오려 했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 낮춰보는 버릇까지 생겼죠. 며느리도 덧붙였다. 마음부터 바꾸지 않으면 집을 지켜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정말 이 집을 떠날 결심을 하신 건가요? 사모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남편분에게 진 빚
마음으로라도 갚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내가 집을 회수하거나 일부를 정리하길 바라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집을 팔 필요는 없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회장님? 나는 조용히 말했다. 제가 원하는 건 돈으로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모습입니다. 사모님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남편은 당신 가족을 무너뜨리려고 도운 것이 아닙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당신 가족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려고 도운 겁니다. 사모님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했다. 그 기회 저희가 꼭 붙잡겠습니다. 회장님, 저 일을 시작해보고 싶습니다. 사모님이 놀란 얼굴로 며느리를 봤다. 무슨 일이니? 사회복지 쪽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 며느리는 눈물을 훔쳤다. 어제 회장님께서 하신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사람을 낮추는 말은 결국 자신의 얼굴을 낮추는 말입니다. 저는 사람을 낮춰보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게 너무 싫어졌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은 선택입니다. 어디선가 작은 상자를 꺼내 내게 건넸다. 이건 저희 집을 정리하다가 찾은 겁니다. 나는 상자를 열었다. 내 남편이 살아생전 내 손가락에 끼워주던 그 결혼 반지가 있었다. 순간 숨이 끊어진 줄 알았다. 이걸 어디서? 사모님은 울먹이며 말했다. 며느리가 정리하다가 찬장 안쪽 깊은 곳에서 발견했어요. 아마 당신 남편분이 마지막에 여기 두고 가신 걸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반지를 손에 올려놓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가락에 끼우는 순간 남편의 온기, 남편의 숨결이 되돌아오는 것만 같았다. 사모님 가족에게 말했다. 당신들의 집 제가 지키겠습니다. 세 사람은 동시에 눈을 크게 떴다. 남편이 돕고자 했던 건 집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말했다. 이제부터 당신들은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될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모님은 오열했고 며느리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었고 사모님 남편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고개를 숙였다. 3분 혹은 5분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 그 울음 속에는 부끄러움, 후회, 죄책감, 그리고 희망까지 들어 있었다. 집을 나서려는 순간 사모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회장님은 이제 어디로 가실 건가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남편이 남겨둔 인연들이 아직 몇 군데 더 있습니다. 사모님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저희도 언젠가 회장님처럼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게
남편이 바라던 세상입니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걸어 나왔다. 뒤에서 사모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저희 다시는 사람을 낮춰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뒤돌아 미소 지었고 그 순간 바람 사이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정희야, 잘하고 있어. 사모님 집을 나오는 순간 하늘은 이미 붉은 노을로 물들어 있었다. 길게 들이운 그림자 위로 바람이 살며시 스쳐 지나갔다. 그 속에는 마치 남편의 손길이 담겨 있는 듯했다. 나는 천천히 반지를 만져보았다. 손가락에 완벽히 맞는 그 원은 정말 오랜만에 나를 어디로 돌아오게 하는 느낌이었다. 여보, 당신을 다시 만난 것 같아요. 속삭이듯 말하자 눈물이 또렷하게 맺혔다. 나도 남편처럼 사람을 보게 되었다. 남편은 평생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정희야, 사람을 잃지 마라. 집도 돈도 명예도 마지막에 남는 건 결국 사람이다. 그 말이 이제야 깊게 이해되었다. 사모님 가족이 보여준 마지막 진심, 그것을 바라보며 나는 깨달았다.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도 다시 일으키는 것도 결국 사람 마음 하나라는 걸. 남편의 철학은 어쩌면 그 단순하지만 어려운 한 문장이었다. 마지막 장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정희야, 내가 떠나도 내가 나 대신 누군가를 일으켜 세워주길 바란다. 그게 우리 둘이 함께 만든 삶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남편은 내게 살아갈 이유를 남긴 것이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넘어지는 사람을 다시 일으켜주는 일. 남편이 평생 해온 일을 이제는 내가 이어가는 것이다. 내 마음은 오래전 없던 평화를 느꼈다. 남편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따뜻한 길은 아직 내 앞에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길을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내 남편과 함께 걷는 마음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가로등이 켜진 거리 위로 사람들의 발소리가 겹쳐지고 점포 불빛들이 하나둘 켜져가는 모습을 보며 나는 문득 생각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서로를 낮추면 좁아지지만 서로를 일으키면 끝없이 넓어진다. 그 사실을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알려주고 간 것이다. 남편이 남긴 몇 개의 건물과 기록들, 그 안에는 도움 요청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흔적이 있었다. 나는 그 집들 하나하나를 돌아보며 남편이 했던 일을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남편이 남긴 마지막 길, 사람을 위한 길을 만들어갈 것이다. 내 두 손으로, 내 마음으로, 내 남편의 사랑으로 베란다에 앉아 노을빛이 사라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말한다. 여보, 당신이 남긴 길, 나 잘 걷고 있어요. 그리고 반지를 어루만진다. 그 순간 바람이 조용히 불고
커튼이 부드럽게 흔들린다. 마치 남편이 그래, 정이야.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따뜻한 목소리를 오래도록 느꼈다. 혹시 여러분도 삶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 일으킨 적 있으신가요? 또는 반대로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덕분에 다시 일어섰던 순간이 있나요? 그 기억이 있다면 당신은 이미 누군가의 길이 되어준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제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가슴 따뜻한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